322페이지 그 제일 위에 박스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자, 공유인데도 이게 분할 청구 인정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1번 A 보시면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국어, 이거 분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번에 구분 소유 건물에서 공용 부분 말입니다. 그리고 대지 부분, 이거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 다음에 C번에, 자, 아버지가 공장을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 셋이 말입니다. 공장 건물을 분할해버린다. 그럼 공장 망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이거 5년 내에는 분할하지 마라 라고 유언으로 남겼다면 그건 분할 청구 안 돼요. 그 다음에 T번은 아까 했던 거고, 자, 일반 공유물도 당사자가 5년 내에서 분할 안 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구분 소유주 공유. 자, 구분 소유주 공유 아시죠? 예컨대, 자, 한 필지입니다. 이쪽은 A 땅이고 이쪽은 B 땅인데 등기부를 떼면은 이 땅 전부를 A와 B가 공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내부적으로는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네 땅 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구분 소유주 공유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두 사람이 요 선을 기준으로 분할해가지고 이쪽 여기 월 전체가 245번지였다면 이쪽은 이제 245에 다시 1로 이제 분편해서 그 다음에 대장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등기부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쪽 원래 기존 등기부는 이 현상에 맞춰서 이제 변경 등기하고, 반드시 이미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당신 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분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는 A의 지분 등기는 B에게 넘겨주고 이쪽 부분에 있는 B의 지분 등기는 A에게 넘겨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지분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분할 청구하겠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물뚱물뚱 봐요? 자, 다시. 이게 구분 소유주 공유입니다. 구분 소유주 공유는 내부적으로는 각자 자기 소유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으니까 이거는 분할 청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선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분필해야 돼요. 분할 청구해버리면, 자, A가 만약에 분할 청구했다. 약간 여담인데, 분할 청구했을 때 이제 분할소를 제기하면은, 그럼 법원에서는 분할할 때 말이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해줍니까? 약간 여담입니다. 원래 소송은 말이죠. A가 B한테 청구했을 때, 소를 제기했을 때, 이 사람의 청구 원인이 그게 맞으면 이 청구 인용, 즉 A 승소 판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청구 원인이 말이 안 되면 기각, A 패소, 이렇게 원고, 성소, 원고, 패소 이렇게 돼요. 근데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원고, 성소, 패소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분할해달라 라고 소를 일반 공유물에서 이렇게 분할해달라 라고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에 보니까 이쪽에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면은 이쪽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분할하는 게 합당하다. 그럼 이렇게 분할해버려요. 이해하시겠죠? 원고 청구대로 그걸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그게 아니고 재판법을 볼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분할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구분소유주 공유인데 분할 청구 써서 들어오면은 재판부가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하니까 분명히 이쪽은 내 땅, 이쪽은 네 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법원에서 이렇게 분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소유주 공유는 분할 청구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안 돼요. 분할 청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선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호 무인신탁 관계를 해제하고 이쪽 부분에 있는 A의 지분 등기는 B에게 몰아주고 이쪽 부분에 있는 B의 지분 등기는 A에게 몰아주고 등기부상에 지분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분할 방법은, 자, 첫 줄에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두 번째 줄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협의 분할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이 셋 중에 어느 쪽으로 합의하든 관계없다? 관계없습니다. 이제 합의가 안 되면 뭐해요? 재판단 모델이죠, 그죠? 합의가 안 되면, 자, 1항 보시면,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 안 되면, 그러면 법원에다가 분할 청구합니다. 그럼 합의가 성립했으면 분할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A와 B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분할 합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선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B가 협조를 안 합니다. 협조를 안 한다. 또는 새로 다툽니다. 새로 다툰다. 두투가 아니고 다툰다. 다툽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안 되고 이미 합의했으니까 합의사항을 이행하라 라고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분할소는 제기하면 안 돼요. 자, 분할소는 협의가 성립 안 했을 때, 그죠?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그 니은의 첫 줄, 일단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바로 밑에 줄 끝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분할 청구의 소는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에 재파상의 분할 방법. 자, 재파상의 분할 방법은 원칙은 뭘 해야 됩니까? 현물 분할. 그런데 현물 분할하면은 가액 감소가 너무 심하다. 또는 예컨대 뭐 단독주택이면 분할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경매해가지고 대금을 나눠주는 거죠, 그죠? 바로 무슨 분할이죠? 대금 분할입니다. 다시 재파상의 분할은 원칙은 뭐다? 현물 분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자, 근데 말이죠. 이게 A, B 공유 건물인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단독 주택이어서 이게 현물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경매해가지고 경매 대금을 그거 나누어 주는 그런 대금 분할을 하게 되는가. 자, 판례가 미등기 무허가 주택은 이거는 분할 방법으로 경매는 안 된답니다. 경매를 못 한대요. 애당초 무허가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죠. 이거는 철거당할 건물이에요. 맞죠, 그죠? 이런 것은 공유물 분할 방법으로 경매할 수는 없답니다. 다만 이거 다만 애당초 당사자가 건축 허가 신청 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나왔을 뿐입니다. 자, 다시 완전히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한 거예요. 다만 사용 승인만 안 나온 상태라면 이때는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이거 첨부해서 대금 분할 해달라고 법원에 경매를 청구해도 된대요. 맨 밑에 동그라미 B번입니다. 건축 허가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이면 이거 불법 건축물이죠. 자, 불법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은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이 안 된답니다. 다만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마친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용 승인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은 허가 신청 서류, 허가 관련 서류 이거 첨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D입니다. D. 자, 이거 보세요. A, B, C, D 공유입니다. 그런데 A가 B, C, D를 상대로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 네 명은 형제입니다. 아버지에게서 공동 상속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A는 서울에서 사업하니까 자기 부부는 떼고 싶어요. 팔아가지고 사업 작업하려고. 나머지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할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분할 원하는 사람 목만 이렇게 떼어주면 된대요. 분할 원치 않은 사람들은 공유로 남기는 그런 분할도 괜찮대요. 별거 아니죠? 자, 근데 말이죠. 자, 근데 A가 B, C를 상대로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는 A가 혼자 했습니다. 근데 B, C, D도 공유로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답니다. 지금 자기들도 몫을 다 떼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소는 A가 정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A 목만 잘라주는 이 사람들은 공유를 그냥 남겨버리는 그런 분할은 하면 안 된대요. 앞에가 뒤가 달라요. 한 번 더 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은 공유를 남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들은 공유를 남기고 이 사람 목만 떼어주는 분할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유를 남기를 원치 않은데 근데 소는 이자가 정했다고 해서 이 사람 목만 떼어주는 이 사람은 공유를 남기는 그런 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자 마찬가지로 A, B, C, D가 있는데 A, B가 C, D를 상대로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이 사람들 다 분할 원해요. 그런데 소를 이자들이 제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너희 공유, 요거는 너희 공유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됐죠? 자, 쭉 읽고 확인. 자, D 보시면 D의 두 번째 줄 중간에 분할을 원하는 분할 청구자에게만 현물 분할해주고 분할을 원치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로 남기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두 번째 줄, 그 다음 줄 상대방들이 그들만의 공유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공유로 남기는 이런 방식의 분할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분할 청구자들이 그들만의 공유 관계 유지를 원치 않은데도 분할 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 그것만 해소한 채 분할 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이런 방식의 현물 분할은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이 같은 건 각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골라 3번에 분할의 효력 쉬운 건데 시험에는 워낙 잘 나와요. 자, 협의 분할은 언제 분할의 효력이 생깁니까? 분할 등기시고 재판상의 분할은 분할 판결 확정이시고 근데 분할의 소를 정했는데 그 소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 합의가 되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제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이 조정조서에 따라서 결국 분할 등기를 할 텐데 이때 분할의 효력은 조정이 성립했을 때입니까? 분할 등기했을 때입니까? 이거는 분할 등기시입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합의 분할로 봐요. 합의가 된 거니까 그 합의대로 등기를 해야만이 분할된대요.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니은의 첫 줄 중간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라면 그때는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고 분할 등기 시에 분할된대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제일 위에 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자, 이 말입니다. 이게 A와 B가 공유하는 땅인데 둘이 이렇게 잘랐습니다. 분할했습니다. 협의 분할했습니다. 이게 총 전체가 한 1억 정도 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각 5천씩 돌아가게 분할했던 겁니다. 그런데 분할하고 나서 보니까 B가 분할받은 이 부분이 이게 완전 무용지물이다.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둘 다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말이죠. 지표에서 30cm만 내려가면 이게 쓰레기 적시장입니다. 쓰레기가 거의 한 5m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못 지어요. 맞죠? 그죠? 그 건물 지으려면은 한 50년 동안 밟아야 돼요. 그거. 그죠? 안 그러면 건물 못 짓습니다. 건물 짓더라도 엄청난 비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는 이 분할의 그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할 협의를 해제해버리고 말입니다. 재분할하자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분할하자. 이건 마치 A가 B에게 판 것처럼 말입니다. B는 이 사람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다시, 자, 이자가 분할받은 부분에 지금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죠. 하자가 너무 심해서 분할받은 그 목적을 달성 못하면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그래서 재분할 청구할 수 있고. 근데 하자가 그렇게 안 심하다면
안심합니다. 하자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다만 하자 때문에 이 가치가 한 3천밖에 안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B가 E한테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그러면 양쪽의 균형이 맞아집니까? 산수입니다. 산수.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자, 하자 때문에 이쪽 부분이 3천 정도밖에 안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B가 A로부터 1,000만 원 배상받으면 그럼 4천씩 돌아가잖아요. 균형이 맞죠, 그죠? 그런 식으로 손배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자, 분할했는데 한쪽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마치 A가 B한테 판 것처럼 B는 A에게 담보책이 물을 수 있다, 그죠? 하자가 너무 심하다면 뭐 할 수 있고? 해제. 그러니까 안 심하다면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박스가 아주 큰 게 있네요. 꼴도 보기 싫죠? 진짜 저런 거 보면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그죠?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A, B가 공유하는 땅인데 A가 자기 지분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자, C가 A 요 사람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 받았습니다. 자,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할되었습니다. 분할되었다. 분할 방법에 뭐 대금 분할, 뭐 가격 배상, 그리고 현물 분할 있죠, 그죠? 자, 만약에 가격 배상 해봅시다. 자, 가격 배상했다는 것은 A가 B 지분을 매수했든지 또는 B가 A 지분을 매수한 거죠. 맞죠? 그게 가격 배상이잖아요, 그죠?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값을 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A가 B 지분을 매수해서 A가 단독 소유가 되었든지 또는 B가 A 지분을 매수해서 B 단독 소유가 되었든지 이런 경우죠. 그런 거래요. 이때 저 C의 저당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람의 지분을 매수했을 때 이 사람의 지분상의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은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2분의 1 지분상의 저당권은 여전히 존속입니다. 그런데 B가 A 지분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있는 지분을 이자가 매수한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명 안 해요, 그죠? C의 저당권은 여전히 존속인데 다만 2분의 1 지분상의 말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금 분할 해볼게요. 대금 분할 어떻게 합니까? D가 이 땅을, 자, A, B가 공유 땅을 D한테 팔아버리고 그 매각 대금을 A, B가 나눈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제 D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D가 이 땅을 살 때 이 땅 2분의 1 지분상에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걸 산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C의 저당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단 2분의 1 지분상에. 됐죠? 이거는 사실 뭐 별로 의문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제 현물 분할되었을 때가 좀 문제가 생겨나요. 현물 분할되었을 때. 현물 분할했다는 것은 A와 B가 이렇게 나눈 거죠. 자른 거죠, 그죠? 잘랐습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은 담보 잡히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A입니다, 그죠? A가 자기 집은 담보 잡히고 돈 빌린 거죠. 그래서 이제 C의 저당권은 A의 단독 소유가 된 이 부분에 C의 저당권은 그냥 집중하면 되는 거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A가 담보 잡힌 게 맞잖아요, 그죠? 이제 A가 단독 소유가 된 이 부분에 C의 저당권은 집중적으로 성립하면 되는 거다. 이것도 일리 있는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가 하면은 A와 B가 이런 농간 부릴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은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죠. 아, 그래 안 그래요?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하든 제3자가 간섭 못하죠, 그죠? 자, 그래서 A와 B가 짜고 말입니다.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요거를 네가 갖고 내가 B가 한다. 열어버리면 C의 저당권의 발 여기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C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죠? 이거 불합리하죠, 그죠?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각 부분 2분의 1 지분상의 저당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럼 얼핏 보면은 B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B는 자기가 담보 잡히고 돈 빌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의 부담이 따라오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자르면 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A가 좀 적게 갖고 B가 많이 가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합리적, 이게 더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죠, 그죠? 아무튼, 자, 현물 분할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그 사람의 단독 소유 부분에 저당권이 집중되지는 않는다는 거. 분할된 각 부분의 저당권은 존속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당권이 두 개니까 이 두 개가 공동 저당물입니다. 물론 지분만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죠? 저당권의 목적물이 두 개잖아요. 이쪽 지분, 이쪽 지분. 맞죠? 그죠? 이제 공동 저당이에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그 주 119 있죠? 그거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다음에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에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그 지분 비율로 존속한대요. 존속하니까 분할된 각 부동산은 이제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하뷰입니다. 하뷰에서. 자, 하뷰물입니다. 하뷰물의 처분,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이용 개량 없습니다. 조문에, 그 다음에 보존, 이렇게 나누어서 처분 변경 어떻게 합니까? 전원동입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분 변경, 전원동의,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 요거는 말이죠. 사례가 절대로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조문만 보세요. 조문만. 자, 조문 보시면 272조 하뷰물을 처분 변경할 때 합의자 전원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그건 제가 조금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읽지 마세요. 만약에 자기 머리에 대해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은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안 쓰면 또 안 되는 것이어서 제가 쓰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합은 따로 그 조합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공부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 조합 쪽에 가면은 또 이 조문하고 상치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걸 옮겨가지고 지금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 안 그래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요것만 자, 다시 한 번 더. 하뷰물의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하다? 전원이 필요하다. 요 정도 이상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요것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A, B, C 하뷰물입니다. 자, 동업자로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 D에게로 원인 무효에 넘기가 되어 있을 때 합의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이던 그 전부를 말소하라 라고 소를 제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하뷰물의 보존이죠. 보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해도 괜찮은 걸로 봐요. 그죠? 괜찮은 걸로 봅니다. 이거는 공유물과 똑같아요. 그죠? 공유물도 이랬죠. 공유물처럼. 다시 하뷰 부동산이 제3자에게로 원인 무효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나서서 이 하뷰물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를 말소하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하뷰물에 관해서 격려된 원인 무효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합의자 각자가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게 A, B, C 하뷰 건물입니다. A, B, C 하뷰 건물인데, A가 말이죠. 이자가 단독으로 이 건물을 전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3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불법 전문 맞죠, 그죠? 자, 과부수권자는 이 부분을 내 혼자 쓰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소수증권자가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자가 이 전부를 독점하고 있으면 나머지 하뷰 지분권자가 그 자가 A에게 그 전부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입니다. 공유물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하뷰, 이거는 건물인데 하뷰 건물의 그 지분권자가 다른 합의자와 협의도 없이 이걸 배타적으로 혼자
점유 사용한다. 이러면 다른 합의자가 누구든지 각자 보존행위로서 그 합의물에서 퇴거하라 또는 인도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제일 위에 273조 합의 지분 말입니다. 합의 후 지분은, 이거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원동의 필요하죠. 그죠? 자, 합의에서는 지분도 마음대로 처분 못해요. 자, 합의에서는 지분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합니다. 처분 제한. 그러니까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물이 1인 명의로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공유라면 이 사람 지분 내에서는 유시입니다. 맞습니까?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갑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이랬을 때, 자, 갑의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여기 효력이 있어요. 근데 합의물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전부를 보존 등기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입니까? 합의에서는 지분도 처분이 안 되잖아요. 공유에서는 지분은 처분할 수 있으니까 지분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에서는 지분도 처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다라고 볼 수도 없다. 완전 그냥 무효다. 그죠? 이건 완전 무효. 자, 그래서 그 조문 밑에 5번째 줄, 합의 재산을 합의자 1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거는 원인 무효고, 그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유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 A, B, C가 합의하고 있는데, 자, 동업자입니다. 그런데 A가 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지분이 그 자식에게로 상속되는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하고 동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 못해요. 그죠? 이 사람 지분이 함부로 타인에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상속이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합의로 남아있는 거고, 이 사람 죽고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합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분을 돈으로, 그죠? 돈으로 계산해달라. 밖에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애가 죽었다면, 그러면 이 합의물은 B 사람의 단독 소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부동산의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 다른 특별한 약정 안 했다면 그 죽은 합의자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사람들의 합의가 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이면 이제는 그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총류입니다. 자, 총류물의 처분이거나 또는 보존이거나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자, 처분이건 보존이건 전부 다 총의 결의가 필요해요. 그죠? 총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 종중 땅입니다. 종중 땅인데 B 대표가 종중총회 결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이걸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위조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종중총회 결의 받은 걸로 그렇게 믿고 샀습니다. 믿고 샀어요. 그리고 병에 다시 또 정한테 팔았습니다. 이전 등기했고, 정은 까맣게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선의자입니다. 이거는 선의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자, 등기부상에 이 대표 개인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명의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등기부상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등기부상에 없어요, 그런 말은. 그죠? 자, 일단 등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종중총회 결의 거쳐서 등기된 걸로 추정해요. 맞죠, 그죠? 당연히 이 사람은 선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선의자라면 이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OX. 해요, 안 해요? 자, 종중총회 결의 안 거쳤잖아요. 종중총회 결의 안 거친 것은 이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는 이거는 표현대로도 안 돼요.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다음에 이거는 가능해요. 종중 보고 당신네 대표가 직무하고 관련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이거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취득은 안 돼요. 이자가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소유자인 줄로 이자가 믿고 사도 소유권 취득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종중총회 결의 안 거친 종중재산의 처분은 무효입니다. 설사 전득자가 선의여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종중총회 결의 안 거친 처분은 무효. 그래서 괄호 1번의 세 번째 줄, 종중 대표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종중총회 결의 안 거친 행위는 무효다, 그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줄, 총유자 한 사람이 총유물인 그 임야에다가 분묘 설치하는 거, 이게 단순한 사용식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관직권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죠? 이것도 일종의 총유물인 임야를 처분한 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것도 종중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것도, 자, 매매 계약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총유물의 처분에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그죠? 이것도 결의 안 거쳤다면 이 매매 계약도 무효래요. 매매 계약도 무효. 그런데 바로 밑에 판례 두 번째 줄, 비법인 사단인 재건적 조합의 조합장이 보증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그러니까 재건적 조합을 보증인으로 세운 거죠. 그러면 총유물의 처분이 따르게 됩니까?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총유물이 처분됩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단순한 채무 부담입니다. 자,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총유물이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조합원 총회 결의 안 거쳤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래요. 그 다음에 B번에 대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교회 대표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출계약 했단 말입니다. 자, 나중에 그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교회의 재산이 처분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총유물의 처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채무 부담이지. 이런 것은 총회 결의 안 거쳐도 무효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자, 그 부분, 자, 새로 난 판례가 섞여 있으니까, 자, 총유물의 처분 또는 기타 관리로서 총회 결의가 요구되는데, 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 요구되는 경우 총유물의 처분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총회 결의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처분하고, 그래, 보존하고, 이거 다 총회 결의 필요했죠? 총유물입니다. 총유물. 자, 총유물에 관해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처분, 그다음에 보존,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매매 계약이 있었고, 매매 계약 체결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총유물은 임야에다가 뭐 설치하는 거? 분매 설치하는 거. 이것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보증계약 체결하는 거, 이거는 이 계약의 이행으로
총유물의 처벌에 따르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 계약의 이행으로 총유물의 처벌에 따라요, 안 따라요? 자, 이 계약 이행하면은 총유물 처분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의 결의가 필요해요. 보증계약 이행으로서는 총유물이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대출계약했다고 해서 나중에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총유물이 처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총의 결의 안 필요하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권로 2번에 첫 줄 중간에 보전행위 하는 경우에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죠? 자, 보전행위 하는 경우에도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총회 결의 안 거치면 보전행위로 소를 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밑에 3번은 제가 그전에 강의에서 설명 안 했는데 그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싶어서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근데 원래 보니까 주택관리사 시험에 이걸 출제했더라고요. 주택관리사가 별것도 아닌 시험에다가 왜 저런 걸 출제했는지. 자, 총유 재산에 관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이 소 제기는 보전행위로 소를 제기하든 그냥 일반 관리로 소를 제기하든 간에 소 제기할 때는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는가? 누구의 명의로 해야 되는가? 이때는 비법인 사단 자체 명의로 하든지 또는 구성원들 말입니다. 구성원들 전부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법인 사단 자체가 원고가 되어야 돼요. 또는 그 구성원들 전부 다가 원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구성원 개인은 말입니다. 구성원 개인은 설사 그자가 대표일지라도 그 명의로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반드시 비법인 사단 그 자체가 원고가 되어야 돼요. 또는 구성원들 전부 다가 원고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원고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설사 이게 보존행위이고 그 다음에 총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개인이 또는 대표자 자신이 원고가 되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안 된대요. 명의 이 말은 원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고가 되어서는 다시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이거는 반드시 비법인 사단 자체가 원고가 되어야 됩니다. 또는 구성원들 전부 다가 원고가 되어야 돼요. 개인은 설사 보전행위하고 그 다음에 총회 결의 거쳤다 하더라도 개인은 그가 대표일지라도 그 자신이 원고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만 할게요. 네 번째 줄 중간에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대표자다 하더라도 또 사원총회 결의에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의 당사자는 될 수 없답니다. 즉 원고 표고는 될 수 없어요. 이런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전행위로 소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리 생각 안 했을 때 시험에 나오면 이거 100% 틀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총유물의 보전행위는 그 대표가 그 명의로 총회 결의 거쳐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듯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총유물의 보전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총회 결의 거쳐서 대표자가 그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린 문장입니다. 그죠? 틀린 문장입니다. 자, 다시 대표 자신은 원고 표고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설사 총회 결의 거쳐도 또 보전행위도 반드시 원고는 누가 돼야 된다? 비법인 사단 자체 구성원들 전부 다가 원고가 되든 표고가 되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너무 떠들어서 제가 입이 좀 아파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